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미세한 소음 하나 없이 오직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생체 신호음과 집도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옅은 녹색 수술복과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손, 라텍스 장갑에 쌓인 그 섬세하고 강인한 손이 메스를 쥐고 인간의 가장 정교한 기관인 심장을 다루고 있었다. 메투츠, 짧은 지시에 간호사가 재빨리 메스를 건넸다. 한서연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교향곡을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정확하고 우아했다. 지금 그녀가 집도하는 수술은 대동맥 박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스탠포드 A형 급성 대동맥 박리 수술. 혈관이 종잇장처럼 찢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환자의 생명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수술실 위 관람실에서는 병원 관계자 몇몇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흉부외과 과장인 최진우도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날 또 해내는군, 한서연. 최진우는 속으로 읊조렸다. 한서연은 그의 후배이자 이제는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녀가 한국대학교 병원에 부임한 지 불과 5년. 그녀는 신의 손이라 불리며 흉부외과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환자들은 다른 의사가 아닌 한서연의 집도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렸고 언론은 앞다투어 젊고 아름다운 천재 여성 의사의 스토리를 기사화했다. 그 모든 영광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적어도 최진우는 그렇게 믿었다. 수술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어시스트로 참여한 레지던트들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한서연은 처음 수술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그녀가 지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바이패스 오프, 출혈 확인, 심폐기가 멈추고 환자의 심장이 다시 스스로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녀가 수술실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맞았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환자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칭찬에 우쭐대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차분했고 프로페셔널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한 교수, 수고했어. 아주 인상적인 수술이었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몰라. 젊을 때 몸을 아껴야지. 특히 자네가 진행하는 그 인공혈관 연구, 그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최진우가 언급한 것은 한서연이 병원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인공혈관보다 생체 적합성이 월등히 뛰어난 신소재 개발 연구. 만약 성공한다면 심장 혈관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였다. 괜찮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그래, 그 열정은 높이사. 하지만 병원 일에 소홀해선 안 되겠지. 연구는 연구고 진료는 진료니까. 그 말은 미묘한 경고처럼 들렸다. 너의 본부는 의사이지 연구자가 아니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한 뒤 자리를 떴다. 최진우의 시선이 등 뒤에 날카롭게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수술복을 벗고 샤워를 마치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외과의사,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3년째 연애 중인 완벽한 약혼자.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최진우의 노골적인 견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의 약혼자인 신경외과 의사 강민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 서연이 오늘 또 한 명 살렸네. 고생 많았어.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에 서연은 잠시 긴장을 풀었다. 민혁 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늘 당신 수술 있는 날이잖아. 당연히 기다려야지. 피곤할 텐데 내가 운전할게. 강민혁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였다. 좋은 집안, 훤칠한 외모, 유능한 의사. 모두가 그와 서연을 골든 커플이라 부르며 부러워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서연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채 올라타자 강민혁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사장님 아들 수술이었다며? 병원 전체가 당신 얘기뿐이야. 역시 한서연이야.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에이, 어떻게 그냥 환자야. 이번 일로 당신 입지는 더 단단해졌어. 최진우 과장도 이제 함부로 못할걸.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그는 환자의 안위보다 수술의 성공이 가져올 정치적인 결과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와의 대화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집에 도착해 소파에 몸을 던지자 민혁이 와인을 따라 건넸다. 피곤한데 한잔하고 푹 자. 내일은 병원 나가지 말고 푹 쉬어. 안 왜요? 내일 연구 미팅 있어요.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서. 그 말에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또 그 연구 얘기야. 서연아, 당신은 이미 최고의 외과의사야.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어? 그냥 지금처럼 수술에만 집중해도 충분하잖아. 민혁 씨는 모를 거예요. 그 연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당신 욕심 많은 거. 하지만 가끔은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 나랑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우리 결혼도 해야 하잖아. 결혼. 그 달콤한 단어가 오늘따라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민혁의 실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른 시간에 연구실로 향했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복잡한 감정들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연구실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실험에 사용했던 핵심 배양액 샘플이 전부 오염된 것 같습니다. 조교인 박 선생이 거의 울상이 된 채 보고했다. 서연은 급히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몇 달간의 노력이 담긴 샘플들이 정체불명의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다. 어떻게 된 일이죠? 배양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을 텐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누군가 고의로 오염시키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진우.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공영에 빠뜨리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연구의 필수적인 고가의 분석 장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다. 수리를 요청하자 장비 관리팀에서는 부품을 해외에서 주문해야 해서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꽉 움켜쥐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수술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그녀의 사명이자 꿈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다시 최진우를 마주쳤다. 그는 서연의 지친 얼굴을 보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교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연구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들었어. 내가 말했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다 본업까지 망치게 될라. 그의 위선적인 위로에 속이 뒤틀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차가운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그런 눈빛을 즐기는 듯 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제 선명한 실체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배신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시련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연구실의 사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서연은 망가진 실험 데이터를 복구하고 고장난 장비의 수리를 독촉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높았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교묘한 행정 절차와 알 수 없는 이유의 지연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마치 병원 전체가 그녀의 연구를 막아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배후에 최진우가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우아한 미소 뒤에 자신의 검은 속내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서연은 연구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술과 진료에 더욱 몰두했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되찾는 환자들을 보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우가 직접 그녀의 연구실로 찾아왔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인자한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 교수, 요즘 힘든 일이 많다는 거 알아. 연구 문제 때문에 상심이 크겠지. 서연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기분 전환도 하고 자네 실력이 죽지 않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 말이야. 최진우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환자의 차트가 띄워져 있었다. 유성그룹의 회장 서정태. 재계의 거물이었다. 서정태 회장께서 관상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해. 비교적 간단한 바이패스 수술이지만 워낙 거물이시라 병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지. 이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셨네. 최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추천했어. 이 수술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자네에 대한 병원 내의 불필요한 소문들도 싹 사라질 거야. 연구 지원 문제도 내가 다시 한번 힘써보지. 어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제안처럼 보였다. 서정태 회장의 수술 성공은 그녀의 떨어진 입지를 회복시켜줄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너무나 완벽한 기회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한 장면처럼. 제가 맡겠습니다.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서연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그 어떤 음모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만이자 치명적인 실수였다. 수술 당일, 병원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수술을 준비했다.
환자의 차트를 몇 번이고 검토했고 수술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환자는 고령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관상동맥구 회술은 흉부외과에서는 거의 루틴에 가까운 수술이었다. 실패할 확률은 1% 미만이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와 함께 메스가 환자의 가슴을 열었다. 모든 과정은 교과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막힌 혈관을 대체할 새로운 우회로를 능숙하게 연결하고 심장 박동을 되돌릴 준비를 했다. 수술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은 역시 한서연 교수라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야 할 타이밍에 미세한 경련만 일으킬 뿐 정상적인 박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서연이 외쳤다. 수술실의 평온은 순식간에 깨지고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차지. 클리어. 쿵. 제세동기의 충격에 환자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떨고만 있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 마사지 시작. 서연은 직접 환자의 심장을 손에 쥐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다. 스태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것처럼 환자의 생체 신호는 계속해서 최악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왜 반응이 없지? 대체 뭐가 문제야? 레지던트 중 하나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수십 년 경험과 지식이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모든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고 모니터의 파형은 결국 길고 단조로운 직선으로 변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사망 시각이 선고되었을 때 수술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피 묻은 장갑을 낀 손을 내린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환자를 잃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 죽음은 달랐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최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슬픔과 우려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서연만이 알아챌 수 있는 차가운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 교수.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모두 손대. 여기 있는 모든 약품과 기록들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즉시 병원 윤리위원회와 의료사고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함정이 파여 있었고 그녀는 그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서연에게 불려간 위원회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환자의 수술 전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다. 서연이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없었던 특정 마취제에 대한 희귀 알레르기 반응 기록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마취제가 이번 수술에 사용되었다. 둘째, 수술에 참여했던 베테랑 간호사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술 직전 환자의 상태가 미세하게 불안정해 보여 한 교수님께 보고했지만 교수님께서 괜찮다며 무시하고 수술을 강행하셨다고 거짓 진술했다. 서연이 가장 신뢰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다. 셋째, 사용된 마취제 앰플이 분실되었고 약제실의 관련 시간대 CCTV 영상은 원인 불명의 오류로 삭제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서연을 과신과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오만한 의사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최진우의 연구실로 달려갔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과장님 지시죠?
전부 다 과장님이 꾸민 짓이죠.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최진우는 차를 따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 교수, 이성을 찾게. 지금 자네는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누가 왜 자네 같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단 말인가?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자네가 그 쓸데없는 연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감을 잃어버린 거겠지. 병원에서는 자네의 연구 프로젝트를 좀 더 안정적인 책임자에게 넘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더군. 물론 내가 맡게 될 것 같아. 드디어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연구, 그녀의 자리,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약혼자 강민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만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날 밤 민혁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위로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실망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병원 전체가 네 얘기로 시끄러워. 민혁 씨, 내 말 좀 들어봐. 나 함정에 빠진 거야. 최진우 과장이. 강민혁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증거가 다 너를 가리키고 있다잖아.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해. 징계받고 몇 달 조용히 지내다 보면 잠잠해질 거야.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혁 씨, 지금 나보고 거짓말을 인정하라는 거야? 당신까지 나를 못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을 보라고. 최진우 과장하고 싸워서 네가 이길 것 같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셈이야. 이 사건이 내 커리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성공과 명예를 사랑했던 것뿐이었다. 그의 야망에 그녀가 걸림돌이 되자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우리 당분간 거리를 좀 두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다. 직업, 명예, 신뢰,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배신의 심연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서연은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 및 병원의 명예 실추. 그것이 공식적인 이유였다. 그녀의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연구실은 폐쇄되었으며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최진우에게 넘어갔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신의 손을 가진 외과의사에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부주의한 의사로 전락했다. 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한때 천재 여성 의사라며 띄워주던 바로 그 펜 끝으로 이제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그녀의 사생활, 성격, 과거 이력까지 들춰내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세상은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을 표하던 이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숨기 바빴다. 배신은 바이러스처럼 번져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좀먹었다. 서연은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뒀다. 세상과 통하는 모든 문을 닫았다. 커튼을 굳게 치고 휴대폰은 꺼두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기자들이 문틈으로 밀어넣는 명함들이 그녀를 더욱 숨게 만들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밤인지 낮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무너진 자신의 삶의 잔해들을 곱씹었다. 최진우의 비웃음, 간호사의 위선적인 눈물, 그리고 강민혁의 차가운 마지막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처럼 집요하게 들려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홀린 듯 현관으로 걸어갔다. 코트 하나만 되는 대로 걸치고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비가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순식간에 적셨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아른거렸다. 행복하게 웃으며 거리를 지나는 연인들, 떠들썩한 술집들. 그 모든 풍경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길은 어느새 화려한 대로변을 벗어나 어둡고 낡은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리기 시작할 때쯤 그녀의 눈에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벽돌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바.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간판에는 안식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안식처.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단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바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조용했다. 오래된 나무와 위스키, 그리고 비 냄새가 뒤섞인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손님은 서너 명뿐. 모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텐더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마른 수건 한 장을 건네고는 자리를 안내했다. 서연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가장 독한 걸로 주세요. 바텐더는 말없이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불덩이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뜨겁게 지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지옥처럼 소란스러웠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절망감은 희석되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였다. 그녀에게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억을 지워주는 술은 없더군요. 제가 먼저 찾아봤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쳐다봤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 그는 서류 가방을 옆에 둔 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였지만 그 시선에는 묘한 피로감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누구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낯선 사람의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술 마시는 이유가 비슷해 보여서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의 술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서연의 가시 돋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다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는 누구일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런 눈을 하고 있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쪽은 뭘 잊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건데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힘없는 정의요. 그리고 그걸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변호사신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남자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런 류의 말을 하는 직업은 보통 그렇더군요. 권희준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보시다시피 잘나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에게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다. 권희준이라는 남자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지만 돈과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뛰쳐나와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는 이야기.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번번이 패배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형태는 달랐지만 그 역시 거대한 부조리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서연 씨는 어때 보입니다. 세상 전체와 전쟁이라도 치른 사람처럼. 권희준이 물었다. 서연은 비어버린 잔을 내려다보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전쟁에서 졌어요. 아군인 줄 알았던 모두가 적이었죠.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희준은 더 묻지 않아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는 듯 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옆에서 술잔을 채워주며 함께 침묵을 지켜주었다. 낯선 이에게서 받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의 빗소리가 잦아들고 바텐더가 마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에 취해 몸이 휘청거렸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권희준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거절했다. 택시라도 잡아드리죠. 이런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합니다. 그는 끈질기지 않으면서도 단호했다. 결국 서연은 그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밤 공기는 비에 씻겨 상쾌했다. 권희준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서연이 차에 오르기 직전 그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한서연 씨는 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겠죠.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혹시라도 잃어버린 싸우는 법을 다시 찾고 싶어지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질 게 뻔한 싸움을 전문으로 하거든요. 서연은 말없이 명함을 받아 들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권희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탄 택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변호사 권희준. 작고 평범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적들로 가득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불씨 하나가 심어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기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아주 작은 반항심이었다. 안식처에서의 밤 이후 한서연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갔다. 여전히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절망에 잠식당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무언가가 뒤섞여 들끓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다.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명예를 이대로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는 결의였다. 권희준의 명함은 식탁 위에 놓인 채였다. 서연은 몇 번이고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를 믿어도 될까? 강민혁의 배신 이후 타인에 대한 신뢰는 그녀에게 가장 큰 사치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권희준 역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유명세를 얻고 싶은 변호사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일 터였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권희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프로페셔널한 메시지였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의 집으로 배달된 서류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발신인은 권이준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나 사적인 위로의 말 대신 10여 장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기사들만을 바탕으로 그녀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권희준은 감정이 배제된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의 허점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허점 1. 증언의 신빙성.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가 수술 직후가 아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결정적인 증언을 떠올렸다는 점.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정황. 허점 2. 증거의 동시 발생. 환자의 희귀 알레르기와 CCTV 영상의 오류, 마취제 앰플의 분실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사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정황을 시사함. 허점 3. 조사의 편파성. 병원 내부 조사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한서연 교수 개인의 과실로만 결론을 몰아갔음. 이는 다른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음을 의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밖에서 본 그림입니다.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찾아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수를 남겼을 겁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보고서는 그녀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 냉정한 이성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이 아닌 복잡한 증상과 단서들이 얽힌 하나의 진단 케이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포기는 의사의 선택지에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다. 권희준의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자 권희준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보였다. 사무실은 비좁고 어수선했다. 사방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억울한 사연들이 담긴 서류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형 로펌의 화려하고 차가운 로비보다 이곳이 훨씬 더 신뢰가 갔다. 권희준은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싸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는 병원 전체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권희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 저는 법정에서 진실이 항상 이긴다고 말하는 순진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죠. 지금 저쪽은 모든 증거를 쥐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죠?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받치고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완벽해 보이는 증거의 성벽에 균열을 내는 거죠. 거짓말을 받치고 있는 작은 거짓말들, 부주의하게 남긴 사소한 실수들,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집요함과 승부욕을 보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권희준의 작은 사무실은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병원 시스템에 대한 내부자로서의 경험을 쏟아냈다. 권희준은 그것들을 날카로운 법적 무기로 재구성했다. 우선
조작된 환자 기록부터 시작하죠. 서연이 말했다. 알레르기 반응 기록은 전자차트 시스템에 추가된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떤 단말기에서 접속해서 수정했는지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까지 삭제했거나 위조했겠죠. 권희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맞습니다. 로그 기록을 직접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정 전 원본 기록의 존재 유무를 병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기록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수정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 인멸 시도가 되어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짓 증언을 한 김 간호사. 그녀는 분명히 협박을 당했거나 무언가 대가를 받았을 겁니다. 평소 그녀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주변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큰 빚을 갚았다거나 자녀의 유학 자금이 생겼다거나 혹은 가족 중에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병원 측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거나 분명히 꼬리가 나올 겁니다. 이야기는 마취제로 이어졌다. 사라진 마취제 앰플. 그 약물은 프로포폴처럼 흔한 약이 아니에요. 심장 수술에 쓰는 특수 약물이라 재고 관리도 엄격하고 사용 후 빈 앰플은 규정상 반드시 따로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는 수술실 내부의 증거를 없애는 데만 급급했겠죠. 하지만 약제팀의 재고 기록, 병원의 약품 불출 시스템, 심지어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전부 조작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숫자가 맞지 않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권희준은 그녀가 쏟아내는 정보들을 빠르게 노트북에 정리하며 감탄했다. 역시 내부자의 정보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군요. 한서연 씨의 기억과 지식이 바로 우리가 빼내야 할 첫 번째 돌멩이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전략회의는 계속되었다.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서연의 머릿속은 이제 명확한 목표와 냉철한 분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수술을 앞둔 집도이처럼 그녀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방역의 계획을 세워나갔다. 권희준의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 두 사람은 마침내 첫 번째 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아직 병원 내에 저를 믿어주는 동료가 몇 명은 남아있을 겁니다. 위험 부담이 크겠지만 약제팀의 기록에 접근해 볼 사람이 필요해요. 권희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김 간호사의 뒷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해서 그들을 압박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전사가 마침내 칼을 고쳐 잡은 듯 비장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첫 번째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거대한 어둠을 불태우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불꽃이었지만 분명 모든 것을 시작할 첫 불씨였다. 비밀스러운 방역의 첫걸음은 한서연이 한밤중에 낡은 모자와 커다란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약속 장소에는 그녀의 후배이자 레지던트 시절부터 그녀를 유독 따랐던 흉부외과 1년차 의사 박지훈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서연을 돕는다는 것은 한국대학교 병원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주인인 최진우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발각되는 순간 자신의 의사 인생도 끝장날 수 있었다. 무서운 거 알아, 박 선생.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리면 난 평생 수술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내가 부탁하는 건 딱 하나야. 병원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말하는 몇 가지 데이터만 빼내줘. 자네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루트만 열어주면 돼. 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 최진우의 서슬 퍼런 얼굴과 존경했던 선배 한서연의 절박한 얼굴이 교차했다. 그는 결국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좁은 아파트는 최첨단 해커의 비밀기지처럼 변했다. 박지훈이 어렵게 열어준 보안 루트를 통해 그녀는 밤낮으로 병원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었다.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EMR, 약품관리 시스템 OCS,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 STEM, PACS 등. 몇 년간 병원 시스템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뤄왔던 경험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최진우와 그의 하수인들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치밀했다. 서정태 회장의 차트는 물론이고 관련 약품들의 입출고 기록까지 전부 조작되어 있었다. 모든 기록은 한서연의 과실이라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정교하게 맞춰져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 같았다. 며칠 밤을 새우며 허탕만 치자 서연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했다. 아니야, 완벽한 범죄는 없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있는 증거가 아닌 없는 증거를 찾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수술 당일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이고 재생했다. 환자의 심장이 멎기 직전 모니터에 나타났던 미세한 파형의 변화, 일반적인 응급 약물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생체 신호들,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어. 그녀는 확신했다. 알레르기 쇼크였다면 나타났어야 할 다른 증상들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토록 급작스럽고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의학 논문과 임상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학교에서 만난 최진우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 시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심정지액의 신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었다. 특히 칼륨 이온 채널에 직접 작용하여 심근세포를 급속도로 이완시키는 실험적인 약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약물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지만 용량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심장을 영구적으로 멎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설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약물은 아직 임상 허가도 받지 않은 연구용 약품이었다.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금단의 약물. 하지만 최진우라면 그는 병원 내 생명과학연구소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 약물을 손에 넣는 것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병원의 일반 약품 관리 시스템이 아닌 연구소의 특수약품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보안 등급이 훨씬 높았지만 박지훈이 열어준 루트는 아슬아슬하게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수술 당일 오전 8시 30분. 최진우의 직속 연구원 중 한 명이 동물 실험용이라는 명목으로 그 치명적인 약물 비티시에르초 한 바이아를 수령해 간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반납 기록은 없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 계획에 취해 아무도 상상조차 못할 이 유령 약물의 존재를 간과했던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물증,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처럼 디지털 기록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거짓 증언을 한 김 간호사였다. 그는 무작정 그녀를 찾아가 추궁하는 대신 탐정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퇴근 후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 씀씀이는 어떤지.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김 간호사에게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얼마 전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해외의 최신 실험적 시술을 한국대학교 병원에서 병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무료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바로 최진우였다. 약점을 잡힌 것이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협박. 권희주는 김 간호사 역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김 간호사 한 명의 번복된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진우는 분명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거나 한서연이 회유했다고 역공을 펼칠 것이 뻔했다. 권희준에게는 더 많은 아군이 필요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몇 년간 최진우에게 밑보여 부당하게 좌천된 의사들, 연구 실적을 빼앗긴 연구원들, 그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간호사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최진우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감은 병원 안팎으로 막강했다. 권희주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어주었다. 그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의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증언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 최소한 침묵으로 동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장 나서지는 못했지만 최진우의 비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조금씩 흘려주었다. 그의 인사 전횡, 연구비, 횡령 의혹, 다른 의료사고, 은폐 정황 등 권희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했다. 최진우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들이었다. 늦은 밤 권희준의 사무실에 다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서연은 BXT7의 존재를, 권희준은 김 간호사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두 개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살인이야.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권희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최진우를 압박할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싸움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의료사고 은폐가 아니라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진실의 거미줄이 마침내 쳐지기 시작했다. 한쪽 끝은 한서연의 손에, 다른 한쪽 끝은 권희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막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독거미 또한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는 이제 온전히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때 그의 충실한 신복인 병원 정보보안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인가? 며칠 전부터 연구소 특수 약품 관리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외부 IP의 접속 시도가 계속 감지되었습니다. 추적해보니 발신지는 한서연 교수의 자택 근처 공용 와이파이 존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최진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권희준이라는 변호사가 최근 김수진 간호사의 주변을 샅샅이 캐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입원했던 기록까지 전부 확인한 모양입니다. 쨍그랑. 최진우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한서연, 이 계집애가. 그는 한서연이 무력하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감히 방역할 생각은 꿈에도 못 꿀 것이라고 얕봤다. 하지만 아니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하던 그 암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목을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최진우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비로운 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제 무자비한 심판자의 얼굴을 할 참이었다. 그의 방역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내부의 배신자였다. 그는 정보보안팀을 닥달해 외부 접속에 사용된 내부 조력자의 계정을 단 몇 시간 만에 색출해냈다. 박지훈. 그는 박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 선생,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최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자하게 물었다. 박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자네답지 않게 실수를 하나? 얼마 전 자네가 담당했던 환자 차트에서 오류가 발견됐더군.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실수가 쌓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법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진우는 박지훈이 한서연을 도왔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 대신 얼마든지 그의 의사 경력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앞으로 자네는 수술방 어시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지. 당분간 응급실 야간 당직만 전담하면서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도록 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외과 의사에게 수술방에서 쫓겨나 응급실 당직만 전전하라는 것은 사실상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서연을 돕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다음 타겟은 한서연 자신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의료계 전체에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한서연 교수가 사실은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평소에도 자기 실력을 과신해 위험한 수술을 강행하는 일이 잦았다. 약혼자와의 불화로 심리가 불안정했고 이것이 수술에 영향을 미쳤다. 근거 없는 낭설들은 사리부터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실력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한 의사로 낙인 찍혔다. 이제는 작은 개인 병원조차 그녀를 고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서연과 권희준이 멈추지 않자 최진우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침입했다. 도둑이 든 것은 아니었다.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그녀가 밤새 정리해두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이 전부 갈기갈기 찢겨 방 안에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목이 꺾인 죽은 비둘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섬뜩한 경고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권희준이 그녀를 말렸다. 소용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오히려 언론에 한서연, 정신 이상, 증세 심각이라는 기사만 실어줄 뿐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수작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저들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와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 끊어지기 일쑤였다.
외출할 때면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집 안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왔다. 권희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주둥이 닥쳐라는 섬뜩한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견디다 못한 서연이 권희준에게 물었다. 흔들리는 목소리였다. 우리가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박지훈 선생은 저 때문에 커리어가 망가졌어요. 이준 씨 사무실도 이렇게 됐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지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서연 씨, 저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서연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질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에 거의 다가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발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진실도 명예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전부 잃게 되는 겁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 서연의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았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느새 분노와 뒤섞여 더 단단한 투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진우가 어떤 인간인지 그 바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보안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한 서연의 아파트에 마주 앉았다. 창문에는 두꺼운 블라인드를 내렸다. 이제 그들에게 안락한 일상이란 없었다. 이곳은 전쟁터의 참호였다. 최진우의 방역은 그들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묶어주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적을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동지이자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둠의 방역은 그들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강철로 벼려내고 있었다. 이제 후퇴는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전까지는. 최진우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한서연의 아파트는 완벽한 요새가 되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기도 했다. 밤이 되면 낯선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창밖을 스치는 그림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그녀의 날카롭던 신경은 한계까지 마모되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강인했던 정신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랩톱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과 익명의 비난 댓글들이 가득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독이 든 잔인 줄 알면서도 들이켜는 것처럼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권이준이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녀 집에 비밀번호를 공유받은 터였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들른 것이었다. 또 이러고 있었군요. 권희준은 랩톱을 덮어버리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잠을 자지 않는지, 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견뎌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준 씨도 위험해졌잖아요. 사무실도 엉망이 되고 미행까지 당하고. 이건 그냥 변호사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모두가 포기한 싸움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다. 권희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호, 원래 이런 변호사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태평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였다. 수천억 원짜리 M&A를 성사시키고 대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 전문 변호사.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진 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뿐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그러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다. 밝고 재능 많던 음대생.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다. 당시 국내 최고라 불리던 대학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 모두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간단하다던 수술은 잘못되었고 동생은 수술실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 측의 설명은 예측 불가능한 급성 합병증이었다. 명백한 의료 과실 정황이 있었지만 병원은 거대한 성벽처럼 단단했다. 그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와 법률 논리를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당시 최고의 변호사였던 권희주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기업법 전문가였지 의료 소송은 문외한이었다. 그는 병원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저는 법정에서 제 동생이 2번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의사의 칼에, 또 한 번은 법의 칼에.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법 지식이라는 게 진짜 힘없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기였다는 걸. 제가 있던 로펌은 바로 제가 싸워야 했던 그 병원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이었죠. 역겹더군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로펌에 사표를 던지고 몇 년간 죽은 듯이 의료법만 파고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세연 씨, 사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동생을 봤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진실을 외면당한 채 홀로 고립된 모습. 최진우라는 의사의 오만한 얼굴 뒤에서 제가 싸워야 했던 그 병원의 추악한 민낯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연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그토록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뻗어 소파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위로의 의미를 담은 작은 제스처였다. 권희주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의뢰인과 변호사라는 차가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동지였고 연민이었으며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법률 서류와 증거 자료에 대한 대화는 잠시 잊혔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신뢰로 시작된 연대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애틋한 감정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어둠이 깊을수록 두 사람이 서로를 비추는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희중과의 깊은 교감 이후 한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큰 힘을 얻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들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졌고 방역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졌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최진우의 현재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범죄를 찾아내야 했다. 패턴을 증명해야만 했다. 최진우 같은 인간은 분명 처음이 아닐 겁니다. 권희준이 사무실에 펼쳐진 방대한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분명 억울하게 짓밟힌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권희준은 변호사로서 최진우가 지난 10년간 집도했던 수술 중 사망 사례 전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병원 측에 요청했다. 예상대로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들이 내어준 것은 형식적인 통계 자료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통계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전직 흉부외과 의사로서 평범한 변호사는 볼 수 없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특정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최진우가 새로운 수술법을 발표하기 직전 혹은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발생한 사망 사례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컸을 시기에 발생한 사고들 찾았어요. 며칠 밤을 샌 끝에 서연이 마침내 한 지점을 가리켰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사건이었다.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복잡한 승모판막 성형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수술 후 발생한 치료 불응성 부정맥,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인 진단명이었다. 이상해요. 서연이 미간을 짚었다. 이 환자의 케이스, 당시 학계에 꽤 주목을 받았어요. 수술이 매우 어려웠지만 최진우 교수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최진우는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희귀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큰 상을 받았죠. 실패를 학문적 성취로 둔갑시킨 것이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정태 회장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권희준은 즉시 이 바이올리니스트 임세아 양의 유가족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악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임세아 양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경계하며 냉대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내 딸 이야기 팔아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요? 7년이나 지난 일이요. 이제 와서 들쑤셔봤자 죽은 내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소. 권희준이 법률적인 용어로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의사입니다. 제 손으로 환자를 잃어본 적도 있고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버님 따님의 마지막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동료 의사로서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따님의 죽음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아버님께서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남자의 단단하던 표정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의 눈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안으로 그들을 들였다. 그는 7년 전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았다. 당시 딸의 죽음에 분명 의문점이 있었지만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싸울 힘이 없었다고 했다.
병원 변호인단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며 그들을 협박했고 얼마 안 되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에 들어갔던 나이 많은 간호사였는데 장례식장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다 갔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 다른 의사들이 나타나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 그 뒤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얼마 안 가 병원을 그만뒀다고 들었지. 그 간호사의 이름은 오수진이었다. 유가족은 그녀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 서연과 이주는 곧바로 오수진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은퇴 후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낡은 시골집의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오수진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심하게 겁을 먹은 얼굴이었다. 한국대학교 병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며 두 사람을 문전박대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7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요.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시오. 최진우라는 이름이 남긴 공포의 그림자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다. 권희준이 법적으로 증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이번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푼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의료인입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임세아 양,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최진우 과장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면 앞으로 또 다른 임세아, 또 다른 한서연이 나오지 않을까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에 오수진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그런데 회복실에서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졌지. 최진우 교수가 직접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과정이 뭔가 이상했어.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직후 나는 봤어. 최 교수가 아무도 몰래 작은 주사기 하나를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숨기는 것을 그녀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문득 불현듯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환자의 혈액 샘플을 폐기하기 직전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임세아 양의 수술 전 혈액 샘플 바이아를 다른 환자의 것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오수진은 방 안쪽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에 여러 겹 쌓인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작은 혈액 샘플 바이알이 들어있었다. 이 안에 그 아이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거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유리병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혈액 샘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 영혼의 마지막 외침이자 최진우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숨겨져 있던 과거의 피해자가 마침내 현재의 피해자에게 진실의 열쇠를 건네준 순간이었다. 임세아의 혈액 샘플. 7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이 작은 증거물은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조커였다. 권희준은 즉시 한서연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7년 전 임세아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병원 내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을 병원이라는 닫힌 성벽 안에서가 아닌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나올 참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대학교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병원의 법무팀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의료 과실로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7년 전에 묻어두었던 망령을 불러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보고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해들은 최진호는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평정심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한 포식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그는 이성을 잃고 점점 더 난폭하고 위험해져 갔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증인 오수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뒷길을 처리해주던 해결사를 시켜 하루 만에 강원도 산골에 숨어 지내던 그녀의 집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오수진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는 다짜고짜 돈다발이 가득 든 가방을 그녀의 툇마루에 던져놓았다. 입 다무는 값으로는 충분할 거요. 괜히 늙어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서울에 있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면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란 말이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어 하시거든. 돈과 협박. 그가 늘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미 한서연과 권희준에게 마음을 연 오수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돌아간 직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찾아왔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서연과 이준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우가 다음에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저희가 가겠습니다. 짐 챙겨놓고 기다리세요. 재심이 열릴 때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강원도로 차를 몰았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오수진을 차에 태우고 아무도 모르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서울 시내에 권희준이 미리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차에 몸을 실은 오수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진우의 마수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집요했다. 증인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 모든 방역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권희준을 직접 겨냥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만 사라지면 이 모든 소동은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날 밤 권희준은 서연과 오수진을 안전가옥에 들여보낸 뒤 홀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재심에 제출할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그의 차를 위협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속도를 높여 빠져나가려 했지만 트럭은 미친 듯이 그를 추격했다. 그리고 커브길에 접어드는 순간 트럭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권희준의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권희준은 부서진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다. 그를 덮친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얼마 후 한서연은 병원 응급실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권희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왼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 곳곳에는 깊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 천운입니다. 조금만 더 충격이 컸으면 즉사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최진우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몇 시간 뒤 의식을 차린 권희주는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는 서연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왜 웃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서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권희주는 성한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 씨, 저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피를, 이 고통을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재심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는 권희준의 병실로 옮겨졌다. 팔에 깁스를 한 변호사와 분노로 각성한 의사.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었다. 권희준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박지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최진우의 비리가 담긴 내부 자료들을 추가로 빼내어 서연에게 건네주었다. 부상당한 리더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아군들이 마침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재심 전날 밤, 권희준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아직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내일의 법정에 반드시 자신의 두 발로 서야만 했다. 서연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 그의 눈에 폭풍이 몰려오는 듯 시커먼 구름이 가득한 밤하늘이 들어왔다. 거대한 폭풍우가 임박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떠오를 새벽을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의료징계위원회 재심이 열리는 날, 아침부터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무거웠다. 병원 이사진과 주요 과장들, 법무팀 변호사들이 엄숙한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은 채 자신의 변호인단과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병원의 왕이었고 이곳은 그의 성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과 권희준이 들어서는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초췌하지만 도끼 서린 눈빛의 한서연, 그리고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 상처가 남은 채로 나타난 권희준. 그들의 모습은 이 재심이 단순한 명예회복 절차가 아닌 피 튀기는 전쟁의 연장선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최진우의 입가에서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재심은 최진우 측 변호인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다. 그는 유창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한서연이 과도한 연구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이것이 환자의 상태를 오판하는 치명적인 과실로 이어졌다는 것. 그는 조작된 차트 기록과 김 간호사의 거짓 진술을 다시 한번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 그 이상의 음모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발표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몇몇 이사들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드디어 권희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천천히 발언대로 걸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금 상대 측 변호인께서는 이 사건을 한 의사의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한 의사의 실수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한 의사의
범죄를 해부하는 수술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김 간호사의 진술서였다. 김수진 간호사는 수술 직전 환자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증언입니다. 그녀는 왜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김 간호사 아들의 진료 기록과 최진우가 최종 승인한 병원 지원금 내역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우 과장은 아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간호사의 양심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료 의사를 위하는 길입니까? 권희주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조작된 전자차트의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병원 측은 기록이 수정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누군가 고의로 로그 기록의 일부를 삭제하려 한 흔적이 명백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최진우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권희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금부터는 제 의뢰인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중 한 분인 한서연 교수의 전문가 소견을 듣겠습니다. 한서연이 증인석에 앉았다. 더 이상 그녀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돌아온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정태 회장님의 사망 원인은 마취제 알레르기 쇼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을 사용해 사망 당시 환자의 생체 신호가 알레르기 반응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서 자리에 앉은 다른 의사들조차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연은 화면에 BXT-11이라는 낯선 약물의 분자 구조식을 띄웠다. 이 약물은 심장 근육의 칼륨 이온 채널을 영구적으로 마비시켜 심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 회장님에게 나타났던 모든 이상 증세는 바로 이 BXT-11을 과다 투여했을 때의 반응과 100% 일치합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약물은 병원 내 생명과학연구소에서만 N 취급하는 연구용 약품입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오전 최진우 과장님의 연구원이 이 약물을 수령해간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이 아닙니다. 권희준이 그의 말을 받았다. 이것이 최진우 과장님의 첫 번째 살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7년 전 임세아 양의 사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똑같은 수술 방식, 똑같은 사망 원인, 그리고 그 죽음을 발판 삼아 학문적 성취를 이뤄낸 똑같은 패턴. 최진우의 과거가 망령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을 모셨습니다. 권희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오수진 간호사가 들어왔다. 최진우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다. 최진우가 주사기를 숨기는 장면부터 자신이 혈액 샘플을 바꿔치기 했던 순간까지, 그리고 권희준은 마지막 증거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7년간 보관되어 온 임세아의 혈액 샘플과 그것을 분석한 외부 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결과서에 따르면 임세아 양에게는 그 어떤 유전적 희귀 질환도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주장했던 사망 원인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권희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깁스를 한 팔을 들어 보였다. 최진우 과장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증인을 협박하고 변호인을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료 의사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것이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의 모습입니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최진우를 쳐다봤다. 그의 변호인단조차 변명을 포기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 한가운데서 그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었다. 심판의 수술실에서 진실이라는 메스는 마침내 거짓이라는 종양을 완벽하게 도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사망 선고뿐이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겨누고 마지막 보루였던 침묵의 카르텔마저 무너져 내리자 최진우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성과 품격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비열한 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 대상은 한서연이었다. 너 때문에, 전부 너 같은 건방진 계집애 때문이야.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의 변호인단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감히 내 것을 넘봐. 이 흉부외관은 내가 만든 왕국이야. 내가 너를 거둬주고 기회를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내 자리, 내 명예,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찬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깟 바이올리니스트 년 하나, 늙은 회장 하나가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위대한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은 필요한 법이야. 내 연구, 내 업적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대가였단 말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사람의 생명을 사소한 희생이자 대가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네가 뭔데? 네 그 잘난 재능 나부랭이로 내 모든 것을 망치려 들어. 주제도 모르고 너 따위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어. 그의 폭언은 권희준을 향했다. 그리고 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나를 심판하려고 해? 내 놈도 똑같이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병원 이사진과 검찰 관계자가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살인교사와 살인 미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셈이었다. 병원 이사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경비는 뭘 하고 있나?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이성을 잃고 날뛰는 최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까지 한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한때 병원의 신으로 군림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몰락한 폭군처럼 비참하고 추악이 짝이 없었다. 오만한 자의 추락은 그가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최진우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병원 이사진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최진우는 병원 로비에서 수많은 동료 의사와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발밑에 무릎 꿇었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가장 차가운 눈으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과 명예는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최진우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그에게 기생하던 장아지들도 함께 부러져 나갔다. 그의 범죄를 도왔던 연구원과 정보보안팀장 등은 감형을 조건으로 모든 범죄 사실을 술술 풀었다. 그들의 증언은 최진우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할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리고 비겁함의 대가를 치러야 할 또 다른 사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 최진우의 몰락과 함께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던 강민혁의 입지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진실이 밝혀지자 동료들은 약혼자였던 한서연을 배신하고 권력에 빌붙었던 그를 경멸하고 외면했다. 병원 내에서는 그의 의료 윤리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결국 모든 보직에서 해임당한 채 사직서를 내야만 했다. 며칠 후 그는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찾아왔다. 초라하고 헬쑥해진 모습이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경멸이나 분노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의 비겁함이 치른 대가는 그녀의 용서가 아닌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권희준 그리고 오수진과 함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다. TV 뉴스에서는 최진우의 구속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었다. 누구도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오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수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맙네.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박지훈 역시 내부 고발자로서의 용기를 인정받아 정직에서 풀려나 오히려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로 거듭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권희준과 함께 강변을 걸었다. 며칠간 세상을 뒤덮었던 폭풍우가 완전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났다. 오만한 자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추락했고 세상은 아주 조금 더 정의로워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상처뿐인 승리 뒤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를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대학교 병원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최진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의 광기 어린 자기 변호는 오히려 그의 반사회적인 인격만 증명하는 꼴이 되었고 재판부는 그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한국대학교 병원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한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모든 징계를 철회했으며 복직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제안한 자리는 파격적이었다. 최진우가 그토록 탐냈던 심장혈관센터 센터장직이었다. 병원 역사상 최연소, 최초의 여성 센터장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잃어버렸던 왕좌를 되찾고 더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복수극의 완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서연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병원장과의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제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병원장에게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수술실이 아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만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의사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거대한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권력 다툼과 정치 싸움에 신물이 났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환자의 심장을 고치는 일, 그 본질 자체였다. 몇 주 후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동네의 작은 의원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새마음 의원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의원의 주인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보상금과 퇴직금, 그리고 권희준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성을 세운 것이다. 이곳은 평범한 동네 의원이 아니었다.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보면서도 비싼 검사비와 수술비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문턱을 낮춘 병원이었다. 그리고 의원 한쪽에는 권희준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억울한 의료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다. 의술과 법술, 두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요새였다. 의원에서의 하루는 대학병원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긴급 수술 호출도 복잡한 컨퍼런스도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 싸움도 없었다. 대신 할머니 환자의 혈압을 재주며 시시콜콜한 손주 자랑을 들어주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시장 상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 그의 인생을 걱정해 주었다. 환자들은 그녀를 더 이상 신의 손을 가진 천재 의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우리 동네 한 선생님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서연은 그 호칭을 그 어떤 명예로운 직함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권희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승패가 갈리는 차가운 법정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사기를 당한 노인의 서류를 대신 읽어주고 병원의 불친절한 처사에 상처받은 환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동네 변호사였다. 그는 수임료 대신 환자들이 고맙다며 건네는 옥수수 한 봉지, 김치 한 통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늦은 오후 마지막 환자를 돌려보낸 뒤 두 사람은 의원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치열했던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오늘따라 당신 완벽한 의사 한서연 같지가 않네. 권희준이 장난스럽게 놀렸다. 서연이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천만에. 나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의사가 된걸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과 긴장감 대신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상처는 아무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권희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 역시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가 처방해줄 새로운 행복 처방전은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죠? 네, 아주 좋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는 여전히 깊은 연민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맞췄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고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진정한 행복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새로운 행복 처방전에는 사랑과 정의라는 두 가지 약물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약효는 영원할 것이었다.